코스피가 9천을 넘었다는데 왜 제 계좌는 여전히 마이너스인 걸까요? 이상하죠. 지수는 역사적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고 증권사들은 연말 목표치로만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골드만삭스는 12,000까지 본다고 했고요. 언론 헤드라인만 보면 지금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여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HTS를 켜놓고 앉아 계신 분들 솔직히 어떠세요? 잠깐 이 장면을 한번 보이세요. 코스피가 9,100을 찍던 날 한 개인 투자자가 HTS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유 종목이 30개였어요. 그날 양봉이 켜진 종목 딱 5개였습니다. 나머지 25개는 빨간색이었어요. 지수는 사상 최고가인데 본인 계좌는 마이너스가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 투자자 30%가 체감 지수를 3,000에서 4,000 수준으로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나쁜 종목을 고른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모른 채로 7월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층을 파고들 겁니다. 표면에서 보이는 쏠림 현상, 그 아래에 있는 수급 이탈의 실체, 그리고 7월 실적 시즌이 왜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분기점인지 하나씩 따라오시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판단이 필요한지 훨씬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먼저 지금 시장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코스피 9,000. 이 숫자 하나가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숫자를 끌어올린 것은 극히 소수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 합산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수준인지 아시면 조금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코스피 전체 시장의 20%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두 종목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고 두 종목이 내려가면 지수가 내려가는 구조예요. 나머지 2,000여 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든 이 두 종목이 받쳐주면 지수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감 지수가 3,000대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삼전닉스에 집중된 외국인 자금과 기관 수급이 지수를 밀어올리는 동안 중소형주와 테마주 위주로 포트를 짜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축제에 초대받지 못한 채 행사 소음만 멀리서 듣고 있는 셈이에요. 이 쏠림 현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작년 하반기부터 AI 반도체 수요 폭발이 글로벌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투자 시야가 극단적으로 좁아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것도 HBM이라는 단 하나의 카테고리로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외국인들은 코스피에 들어오면서 오로지 이 두 종목만 쓸어 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올라갔지만 삼전닉스를 들고 있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지수 상승의 과실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소외감만 쌓여갔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쏠림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는 시각과 이제 균열이 시작될 거라는 시각이 지금 명확하게 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갈림길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수급 이탈 움직임입니다. 국민연금과 사모펀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익 실현이에요. 국민연금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코스피 비중을 조정해 왔는데 최근 들어 그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 기준이 있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 비중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비중을 줄이는 리밸런싱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걸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단순한 규정 준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9,000 이상 구간에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 압력을 가하는 구조입니다. 사모펀드들도 마찬가지예요. 9,000을 전후로 설정해둔 리밸런싱 기준을 건드리면서 일부 자금이 증시를 떠나 부동산 시장 쪽으로 이동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움직임은 기관들이 교과서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지수가 목표 구간에 진입하면 비중을 줄이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문제는 이 수급 이탈이 일어나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느냐입니다. 기관이 팔고 나가는 자리에 개인이 들어오는 패턴, 우리가 학습 비용으로 이미 여러 번 경험한 그 패턴이 지금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수는 신고가인데 큰 손들은 조용히 팔고 있고 지상파 뉴스에서는 코스피만 포인트 간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거죠. 딱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에요. 주류 언론이 이 수급 이탈 부분을 제대로 짚지 않는 건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7월인가? 왜 지금 이 타이밍을 분기점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7월 중순부터 이 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반도체, 자동차, 금융, 방산, 조선, 소비재. 각 섹터별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라온 주가와 실제 펀더멘털 사이에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실적 시즌이라는 게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계기가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재조정되는 기점이기 때문이에요. 잠깐 섹터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다 같이 가지 않아요. 증권주부터 보면 올해 상반기 거래대금 폭발적 증가의 수혜를 직접 받은 곳입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일평균 20조를 훌쩍 넘는 구간이 지속됐고 이게 증권사 수탁수수료와 IB 수익으로 그대로 연결됐어요. 이 분기 실적은 무난하게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와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한국 방산 수출 계약 잔고가 사상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중입니다. 전력 인프라와 조선은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미국만 봐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향후 몇 년간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전력 인프라 투자 금액이 수백조 원 단위입니다.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이 이 수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조선은 LNG선, 컨테이너선 수주 잔고가 5년치가 넘는 수준이고 인건비와 원자재 안정화로 수익성도 개선 중입니다. 화장품과 식음료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가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이 그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는요. 삼성전자 이 분기 영업이익 예상 범위가 72조에서 92조 사이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범위가 20조나 되는데 이 자체가 시장이 얼마나 불확실하다고 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상치 범위가 이렇게 넓은 경우 실제 발표치가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70조 근처로 예상이 모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HBM 수율과 납품 단가예요. 엔비디아 향 HBM 물량이 계획대로 나가고 있는지 단가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가 숫자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 시장은 또 한 번 환호할 것이고 미달이면 그동안 쌓아 올린 기대감만큼의 충격이 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기대고 있는 구조 자체가 실적 시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종목의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하면 지수는 추가 상승 동력을 얻습니다. 미달하면 지수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2,000개 종목이 아무리 선전해도 삼전닉스가 빠지면 지수는 내려갑니다. 이 구조는 축복이자 함정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40만 원, SK하이닉스 300만 원. 이 두 숫자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익절 기준선입니다. 왜 이 숫자가 나왔는지 근거가 있어요. 야구로 비유하자면 8회 말 두아웃에 이기고 있을 때 야구 잘하는 팬은 경기장을 먼저 나섭니다. 막히는 주차장, 복잡한 지하철 피하려고요. 게임은 거의 다 끝났고 남은 건 의례적인 마지막 아웃 하나뿐이니까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나가려면 1시간이 걸리지만 미리 나가면 5분이면 됩니다. 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아웃페이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 관리예요. 피터 린치가 파티 비유를 하잖아요. 파티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게 주식 얘기일 때 이미 파티는 끝물이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40만 원, SK하이닉스 300만 원이 나왔을 때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점심 밥 먹으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 그 시점이 신규 매수자가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구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펀더멘털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 회사의 구조적 경쟁력은 살아있어요. AI 반도체 수요 자체가 꺾인 게 아니고 HBM 시장에서 두 회사의 지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가는 펀더멘털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가격에 사려고 기다리고 있느냐가 같이 작동합니다. 40만 원, 300만 원 구간에서 익절 매물이 쏟아지면 이걸 받아낼 신규 매수 세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주가는 눌립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회사라도 단기 고점에서 들어갔다가 조정 구간을 견디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거든요. 여기서 SK 하이닉스 ADR 상장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SK 하이닉스 주식을 예탁증서 형태로 상장하는 이 시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오랜 숙제의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열 필요 없이 미국 시장에서 바로 SK 하이닉스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수급 저변이 넓어지고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 압축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같은 맥락이에요.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서 수급을 안정화하고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 차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수급 기반 확대와 단기 주가 방향은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코스피 9천이니까 연말만 포인트는 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들고 있으면 되겠지, 이 생각입니다. 이게 틀릴 수 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코스피만 포인트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두 종목이 지수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이 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미달하면 시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옵니다.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오래 쌓아온 기대감의 상당 부분이 순식간에 재평가될 수 있어요. 여기 더 불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전 닉스 없이 다른 섹터가 받쳐줄 수 있느냐. 방산, 조선, 전력인프라, 증권주. 이 섹터들이 실적 시즌에 좋은 숫자를 내놓아도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삼전 닉스와 비교가 되질 않아요. 코스피 지수를 유지하는 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7월 실적이 기대치를 밑도는 시나리오에서는 좋은 섹터가 있어도 지수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요.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10,000포인트 간다, 12,000도 간다. 이 얘기만 들리죠. 근데 진짜 그림이 뭔지는 수급 흐름과 실적 예상치의 세부 숫자를 같이 봐야 보입니다. 여러분이 코스피 9천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현대차와 로봇주입니다. 현대차 50만 원. 이 숫자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순한 주가 지지선이 아닙니다. 이 지지선이 유지되느냐 여부가 투자자들이 현대차를 어떤 회사로 보고 있느냐의 판별 기준이 되거든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로봇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 현장에서 시연되는 영상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들썩이는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시장 일부는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에 이미 로봇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이 그 경계예요.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유지된다는 건 시장이 현대차를 자동차 회사로만 보지 않고 로봇 모빌리티 복합 플랫폼으로 인정한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로봇 밸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확산되면서 실적 기준으로 재평가되는 국면이 옵니다. 7월 실적 발표 이후 50만 원이 유지되느냐, 이게 현대차 투자 판단에서 가장 명확한 이정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 변수를 빼놓으면 이야기가 반쪽입니다. 중국 로봇 산업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세요? 공학계열 세계대학 순위 50 위안에 중국 대학이 40이 개입니다. 50 위안에 40이 개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봇 공학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중국에 이미 엄청난 규모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매년 중국 공대에서 쏟아지는 공학 졸업생 수가 한국 전체 공대 졸업생 수의 10배를 넘는다는 수치도 있어요. 여기에 중국 특유의 저가 대량 생산 체계가 결합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전기차 시장에서 이미 한번 봤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대당 생산 원가를 얼마나 빠르게 낮추고 있는지를 보면 한국 로봇 기업들이 기술력으로 앞서가더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어떤 압박을 받게 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현대차 로봇 사업의 장기 리스크예요. 그렇다고 로봇주가 기회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섹터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가격이 아니라 기술 생태계 장악으로 승부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운영체제, 산업별 특화, 솔루션 이 영역에서 선점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장기 수익성 차이는 단순 하드웨어 스펙 비교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걸 가르는 기준 중 하나가 7월 실적 이후 현대차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전력 인프라, 조선, 방산 얘기도 짧게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세 섹터의 공통점은 수주 잔고가 이미 쌓여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치 먹거리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단기 주가 변동은 노이즈에 가깝습니다. 실적 시즌 한두 번 숫자가 약간 아쉽게 나온다고 이 섹터들의 중장기 스토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전력 인프라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구조적 수요가 버팀목입니다. 변압기, 전선, 배전 설비 이걸 만드는 한국 기업들에게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오는 주문이 납기 조율이 안 될 만큼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시적 붐이 아니라 5년, 10년짜리 설비 교체 사이클이라는 점에서 이 섹터는 단기 실적보다 장기 수주 파이프라인을 보는 게 맞습니다. 조선은 글로벌 선복 교체, 사이클과 LNG 수요가 복합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방사는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 한 수주 파이프라인이 유지됩니다. 이 세 섹터를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중 가져가면서 삼전닉스의 단기 변동성을 해제하는 구성이 7월 이후 실적주 포트 전략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삼성전기 얘기도 빠뜨릴 수 없네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단기 급등했습니다. AI 기기 확산으로 고용량 적층 세라믹 콘덴서 수요가 폭발하면서 주가가 수직 상승한 건데 이격도가 너무 커진 게 문제예요. 이격도라는 게 뭐냐면 주가가 이동 평균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너무 커지면 결국 평균으로 회귀하는 힘이 작동합니다. 200만 원 안착에 성공하면 다음 목표가 생기지만 기술적 조정이 올 경우 이격도 해소 과정에서 상당한 낙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다들 좋다고 박수치는 구간에서 딱 한번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지점이에요. 잠깐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9,000인데 왜 내 계좌는 마이너스인가? 이 질문이 처음엔 운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었죠. 근데 지금쯤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 구조를 모르는 채로 지수 상승에 올라타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9,000이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소외되는 쏠림 현상, 기관이 차익 실현을 시작한 수급 지형, 7월 실적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변곡점,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봐야 지금 시장이 어디쯤 와 있는지가 보입니다. 올해 초 코스피가 9,000을 처음 넘어섰을 때 많은 분들이 느꼈던 그 흥분과 기대, 지금 여러분 계좌가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않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수 상승이 나의 포트폴리오 상승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7월은 단순히 더운 여름 한 달이 아닙니다. 실적이라는 거울 앞에서 올해 상반기 내내 기대감으로 쌓아온 주가들이 실제 숫자와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판가름 나는 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주도주가 바뀔 수 있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줬을 때 그게 당장 좋은 일처럼 보이지 않았죠. 근데 결국 씨앗을 가져다 줬어요. 7월 실적 시즌도 비슷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편한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포트를 재정비할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기대감을 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적을 사고 있는 건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7월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적어보는 거예요. 이익의 근거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면 내가 기대하는 HBM 실적 개선이 이 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방산주를 들고 있다면 수주 계약 중 이 분기의 매출로 인식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에 스스로 답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7월 실적 발표 이후에도 유효한지 아니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는지, 이걸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7월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여정이 진짜라면 그 여정에서 어떤 종목이 어떤 타이밍에 주도권을 갖게 될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그냥 지수 상승을 믿으며 기다리는 사람의 결과는 7월 실적 이후 꽤 큰 차이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정보가 아니라 구조를 보는 시각입니다. 진짜 질문은 코스피가 10,000포인트 가느냐가 아니에요. 10,000포인트로 가는 그 여정에서 내 종목이 같이 가느냐입니다. 이 흐름을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적 시즌 이후 어떤 섹터가 주도권을 가져가는지 다음 분석에서 이어가겠습니다.